풀을 안 빼면은 풀몇 돼가지고 어떻게 가서 전주변경하고 관찰하고 그죠? 비주긴 배주돼 물리적 성향으로. 보온덮개나 이런 걸로 덮어놓은 거. 예? 보온덮개나 이런 거 덮어놓은 거. 자, 멀칭을 하고 싶죠. 비닐 멀칭을 하죠. 비닐 멀칭도 유목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멀칭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풀이 안 나죠. 나중에 땅속에 있는 유기질 양분이 있어서 호수나무가 5년 동안 딱 먹었어요. 주간 거리가 4m인데 멀칭 그 부직포가 2m거든요. 네. 우리가 쪽을 한쪽을 해놨다가 한 2, 3년 뒤에 또 반대쪽으로 덮어놓고 이러면 근데 저 부직포를 하지 마시고요. 부직포를 하지 마세요. 부직포에도 뭐 인삼 뭐 부직포 뭐 거기 다 있잖아요. 제초 부직포 이거 하잖아요. 거기도 풀 납니다. 풀 나요. 풀 나면 나중에 그 걷어내서 한번 제끼는 게요. 새로 까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죠?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저는 해보니까는 풀 켜놓고 풀하고 안 싸워요. 풀 켜놓고 그 세차 뒤에다가 그 예촉 있잖아요. 그거 갖다 쭉 때려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선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죠. 이거 뭐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좀 보시고요. 뭐 이거 다 읽으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많아도 여러분 제발 이메일에다가 특히 심으시려고 하는 분들 있죠. 경비를 줄이겠다고 벌목을 하는 사람들이 벌목로를 내놨죠. 그걸 길로 이용해서 그걸 작업로로 하고서 거기에다 구간을 설정을 했어요. 양반들이 진짜 큰일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년 벌목로는 물건만 그 목재만 뺐으면 됐잖아요. 그거는 과원 구획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벌목로는 다 무시하고 다시 평면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서 구간을 설정해서 작업로, 방향성, 행간 결정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벌목로는 절대 작업로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실수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재배지를 개발하는데요. 이 잡목들 있죠? 아니 뭐 벌목을 시키면은 굵직한 거 다 가져가는데 그 지엽이라고 해서 지엽 처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쏴놓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박나무밭도 다 되고 그러죠. 막 그 가지치기 해놓은 거 나무 밑에 막 쏴놓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무에 있는 벌레보다 거기에 있는 벌레가 더 많아. 아파트 젖은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나무에 뿌려지는 약재보다 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약 치는 양이 한 10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거름될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손가락 굵기에 나무가 목재가 식물체가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분해되려고 하면 20년이 걸립니다. 20년. 여러분들 왕겨 있죠? 왕겨가 몇 년 걸려요? 분해되려면? 7년 걸립니다. 7년. 그래서 왕겨를 갖다가 튀겨가지고 거름을 넣어주나요? 모르세요? 까만 왕겨. 기름에 튀겨요? 네? 그게 어떻게 튀기냐?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요. 고속 송풍기로 확 공중에다 양쪽에 살짝 쏴줍니다. 그럼 지들끼리 딱 부딪히죠. 그러면 불꽃이 일어나 막 튀기는 거예요. 팍 쏟아지죠. 네? 그런 식으로 튀깁니다. 왜? 분해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과원에서 생왕겨 있잖아요. 생왕겨를 넣는 게 화학적 성분에서는 방금 같이 튀겨져서 넣지만 토양은 단순히 화학적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 성향도 있죠. 물리적 성향도 있잖아요. 왕겨가 들어서 교반이 됐어요. 그럼 물리적 성향은 바뀌었죠. 통수습성은 훨씬 더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생왕겨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화학적 성분으로 화학적 성향이 금방 뭐 얘가 좋아질 것이다. 거꾸로 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통기성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절비 현상이 뭔지 공부 안 지시냐 면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수방공사를 시키겠다고 하우스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적정량의 볏짚을 넣어줘야 하는데 야 나는 이거
내가 땅을 하니까 적정량 주는 게 아니라 왕창 넣었어. 어? 사각베일러 한 20개 넣어주면 충분한데 한 200개 넣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데? 뭐가 죽어요? 저 화분에다가 많이 넣으면 죽어버리던데. 자, 건초가 들어갔습니다. 건초가 들어가가지고 건초는 처음에는 흡수를 해요. 뭘 흡수하니까? 주변의 수분과 양분. 그래서 식물체가 먹을 양분이 없어져요. 절비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적정량을 좀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서 넣어줘야 그것도 토양이 제대로 구속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을 다 정리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호두밭을 이제 운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시는데 나무 가지 전지전지를 한거나 가을에 이제 겨울 지금부터 이제 낙엽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청소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시냐면 좀 긁어 모아가지고 있죠. 전지전지 한 것을 중간중간에 과원 중간에다가 드럼통 있잖아요. 네? 드럼통에 밑에 그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걸 봄에 쓸 겁니다. 봄에. 이따가 나오니까 이건 사과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밭이나 이런 데죠. 호두나무는 개화 습성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죠. 호두나무는 풍매화예요. 사과나무나 이런 것처럼 벌레가 와가지고 수분 수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람에서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풍매화이기 때문에 수컷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봄에 소방가루 날리잖아요. 네? 풍매화이기 때문에 수컷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자음 이숙형이 많다. 암컷이 폈는데 수컷이 없고, 수컷이 폈는데 암컷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품종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호두나무는 절대로 한 가지 품종을 어필하면서 한 가지 품종으로 판매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자, 호나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얘는 자음 동숙형의 호두나무인데 지금 호나마가 딱 벌어져서 림편이 벌어지고 쭉 줄기가 나오면서 이파리가 막 발생이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 열매가 끝에 맺죠. 그래서 호나바라는 거예요. 줄기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열매도 나온다 해서 호나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옆에는 쑥꽃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게 암꽃이에요. 암꽃이 끝단에서 딱 자라 나온 다음에 거기서 그 연맥에서 새 줄기가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럼 잘라줘야지. 이거 잘라줘도 돼요. 잘라주면은 여러분, 여기 이 질문에서 중간에 끊기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호두나무가요, 이 조시성 호두나무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이거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은 뭐 이런 나무가 있냐고 하실 거예요. 이 호두나무는, 조시성 호두나무는요, 5년, 6년 동안 나무를 두피를 채우지 못하면 그 위에는 절대로 못 채웁니다. 성비구가 있는 얘기예요. 왜? 영양생장을 멈춰버립니다. 즉, 이 얘기하는 뭐냐? 5년, 6년 차 수영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는 도장지가 아예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고서 그 다음에 일면 없이 막 쫙쫙쫙쫙 계속 도장지죠? 그거 맨날 겨울에 쳐주느라고 정신 없죠? 얘는 그게 없어요. 아예 도장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일가가 뚝 떨어지니까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시성 호두나무는 촉진 재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부피를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맛있성은 아닙니다. 맛있성은 그게도 영향 생겨해요. 조시성 호두나무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수컷은 잘 폈는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호두나무 잘 보세요. 어느 날 수컷이 폈어. 근데 암컷은 없어. 한 2주, 3주 지난 다음에 암컷이 펴요. 그런 호두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열매가 안 맺죠. 이렇게 이거는 미국자래.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챈들러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암꽃이 피는 시기와 수꽃이 피는 시기가 다 교차가 안 되는 게 많죠. 그죠? 이렇게 딱 교차가 됐더라도 조금씩 비는 틈이 있죠. 여기서도 교차가 되는데 일부는 이만큼 비어있죠.
그래서 품종이 자웅동수평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보충에 빈틈을 갖다 채워주기 위한 수분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는 절대로 한 품종으로 최고의 품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이제부터 이제 조시성 호두나무에 골때리는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특이한 습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름 나무 몇십 년 농사 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호두나무는 자웅이화, 자웅이수 막 이런 얘기 해줬죠. 조시성 호두만큼은 이제부터는 아주 다른 습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즘 나오는 신품종 호두나무는요, 자웅동화, 자웅동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골때리는 애예요. 숫꽃이 갑자기 암컷으로 변해. 이거 뭐야? 지가 스스로 숫꽃이요 암컷으로 변한다니까요. 얘는 분명히 숫꽃이었어요. 숫꽃눈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암컷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숫꽃눈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한 개의 한 화방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어요. 자웅동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끝에서는 숫꽃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자웅동서 현상이 나타났죠. 이 호두나무는요, 조시성 호두나무는 1차 개화, 2차 개화, 심지어 3차 개화까지 합니다. 그 기간이 엄청 차이가 나요. 즉 1차 개화를 해서 열매가 맺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힘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숫꽃눈에서 다시 암꽃으로 변하던 2차 개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실제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로 수확해서 씁니다. 걔네들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고, 요즘 우리 이제 전래종 있죠. 이제 천안이나 저 김천에 나온 그 재래종이라고 하는 품종들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까지 나와요. 껍질이 얇습니다. 이게 다른 특성이에요. 개화의 특성이죠. 하나의 숫꽃에는 수만 개의 화약이 있죠. 꽃가루가 있는데, 약 하나의 숫꽃 사이에는 숫꽃눈이 딱 들어가면 여기 평균 170개의 숫꽃이 돼요. 거기에 약 3만 개 내지 4만 개의 꽃가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숫꽃의 양이 만십성 호두나무 680회, 조시성은 한 34배가 숫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있죠. 나중에 조시성 호두나무를 키우더라도 숫꽃눈이 이제 키 닿는 데 있잖아요. 저 꼭대기까지는 할 것도 없고 손 닿는데, 그런데 숫꽃눈 다 제거해도 그 위에 있는 숫꽃으로 충분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야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면 야 이거 적과 작업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럼 숫꽃 서가 자라는 데는 양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숫꽃 자라는 데는 양분이 필요 없나요? 사실은 암꽃 열매가 하나 자라는 것보다 숫꽃 서 하나 자라는 게 더 많은 양분이 들어갑니다. 왜냐? 그 화약이라고 했죠. 꽃가루. 걔네는 고단백질이에요. 어마어마한 양분이 들어가요. 오히려 열매 하나 만드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 소 하나 자라는 게. 그렇죠. 그걸 제거해주면 손 닿는 데가 있으면 심심할 때 이제 지나다니면서 똑똑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제일 잘 될 때는 막 발화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물 싹 올랐을 때 그때 톡 건드려 톡톡톡 떨어집니다. 그렇게 제거해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갈 양분이 열매로 가겠죠. 열매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생겼잖아요. 땡글땡글하게 생겼죠? 얘는 홍합입니다. 홍합은 열매, 암꽃 열매가 피면서 줄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얘 솔방울처럼 생겼죠. 얘는 숫꽃눈입니다. 숫꽃서가 나오는 숫꽃눈이고, 근데 여기 가끔 보면은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열매는 안 나오고 이파리만 나오는 잎눈입니다. 잎눈.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조시성 호두나무 막
걸을 많이 넣으세요 하죠. 응? 제가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수세를 강하게 걸음길을 강하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수세가 강해졌어. 그럼 암꽃눈이 많이 생깁니다. 암꽃눈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수세가 약해졌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양분이 부족했거든. 양분이 과다해졌다. 그러면은 수꽃눈이 많이 생깁니다. 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암꽃눈을 화합분화 때 화합분화의 시기에 암꽃눈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수꽃눈을 발생시켜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정한 양을 해서 토양 비계 관리를 적절하게 좀 넉넉하게 수세를 강하게 키워줘라 라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생산량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은 나무가 열매에 매달려 있을 때만 보지만 실제 선수들은 한겨울에 지금 딱 나오면 내년에 수학여행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선수분들 그렇잖아요. 화합은 어떻게 되는 다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세를 약하게 키우면 조시성 얻는 나무는 수꽃눈이 무조건 온다. 살아있어도 많이 온다. 그리고 수꽃가지가 형성되고 그 가지는 영양생장도 잘 안 해가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지 가냥 멈춰가지고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 그런 가지는 전지전을 할 때 다 잘라 없애버려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수꽃서가 암꽃서로 바뀌어가지고 자라나기도 하죠. 자, 암꽃눈이 있는데 여기 수꽃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 열매 하나, 두 개, 세 개 막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뭉청 하고서 얘는 1차 가지와 2차 가지, 2차 열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암양 2마리, 암양 8마리 얘기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단과, 중과, 장과 지류 의 차이. 10cm 가는 놈과 1cm에 하나씩 눈 있는 놈. 이거의 차이예요. 그럼 저 위에 있는 걸 잘라줘야 됩니까? 어떤 거 이거요? 아니요, 그 옆에. 이거? 그 위에. 저 위에 삐죽삐죽 필요하고. 얘네들요? 아니, 저 이거. 이거? 뭐야? 왜 잘라? 아, 그러면 안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잘라. 여기 지금 여기 열매 나오고 있는데 왜 잘라? 열매를 잘라. 이건 잠보가죠, 잠보가. 잠보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호두나무는요, 이게 만리수성이나 조시성 호두나무 다 똑같아요. 호두나무는요, 가지 마름 현상이 아까 굉장히 심한 나무라고 했죠. 대신 잠보가의 바라비율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예의를 아는 애예요. 나무 가지와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다 고사합니다. 비틀어주는데. 꽉 고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잠보가가 다시 자라나요. 발화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죠. 양보에 믿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선이 딱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따가 얘기하는 연차점이라는 거예요. 연차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암꽃과 수꽃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정단이 호나바로 나올 때도 있고 대부분이 여바로 나온다. 근데 동글동글하면은 호나바로 열매를 물고 나오고요. 정단 아가 정단 끝에 머리에 있는 것이 열매가 물고 나오고 뾰족하면은 줄기와 이파리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갈아야 돼서 나오다가 좀 더 자라 나오죠.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 지금 이제 이파리 막 펴나오면서 끄트머리에서 열매가 막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얘도 수꽃도 자라나죠. 자웅동숙형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암꽃이 쭉 가다가 심지어는 이거 수꽃이 바로 자라나가면서 암꽃은 변이가 됐죠. 변이가 돼가면서 얘는 심지어는 이렇게 수꽃눈에서 다시 서가 또 하나 나오게 돼요. 아주 특이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3차 개화된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3차 개화는. 심지어 이 나무는요, 여러분 키우시다 보면은 가을에도 막 눈이 막 꽃이 펴요. 가을에도. 근데 수확 기간이 없잖아요. 쓸모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잘라줘요? 없애버리는 게 좋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열매가 이미 성숙해서 커져 있는데 여기 새 눈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2차 열매입니다. 호두잎 6장이면 일반 호두 열매죠. 2개를 키울 수 있어요. 호두잎 4장이면 특배 호두 열매 1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맛있어 호두나 뭐 열매 몇 개 안 열리는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이파리들은 그럼 뭐 한 거야? 그 나무들은요, 수꽃 키우고 줄기 키우고 영양생기 있잖아요. 절간을 길게 하는 자기 부피 키우는 데만 신경을 쓴 거죠. 목재 생산하는 데는 그런 나무가 좋을 겁니다. 박피호두는 모두 조실성 호두인가? 아니에요. 맛있어 호두에도 박피호두는 있고, 박피호두라고 조실성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박피호두도 아닙니다. 흑피호두도 있어요. 그런 품종은 다양해요. 야, 아이고 이게 틀어졌네. 이러죠. 사진이 틀어졌네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호두 한 개가 50mm, 5cm에 5cm. 호두 한 가지. 얘는 제가 종류를 38. 제가 이거 가볼 때 중국의 이 원품 개발자한테요, 내가 니네들한테 호두나무는 가져가지만 나중에 호두는 내가 중국에다 니네들한테 팔 거야 했더니 진짜로 그 표정 있잖아요. 별꼴 같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통역이 그걸 딱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얘기를 했는데 호숨 치대요. 호숨. 듣는 척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수확하는 호두 중에 얘네를 빨리 하죠. 제가 중국에 듣고 다녔으니까. 얘를 딱 들고 와서 중국까지 갔습니다. 쫙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래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품종이야 이거야. 어디 품종이야? 어디서 난 얘? 자기도 키우고 싶다고. 지 건데. 지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우리가 환경이 더 좋다. 1%의 시장, 최고급 품질로 가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 호두를 갖다가 심어서 이런 걸 만든 평균이 4, 3이었으면 이 정도 돼. 이렇게 호두가 커지니까 그럼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품질이 등급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등급 한 등급 차이에서 수백 가격이 확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거 갖다가 야, 이런 호두 갖다 가 중국에다 갖다 주면은 얘 사겠냐 안 사겠냐? 야, 이거 무조건 산대.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지가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문화는 관시 문화가 있거든, 관시. 우리도 솔직한 얘기 있잖아요. 구정 때, 추석 때, 처갓집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납해하거든. 자, 호주 이런 거 갖다가 딱 가지런히 그대로 해가지고 나무 상자. 프랑스 이건 종이 상자 이런 거 아니야. 나무 상자 다 넣었어. 딱 닫았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빨간색과 파란, 그러니까 노란색이 황금색이죠. 황금색 도장이 거기다가 또 빨간색 도장으로 지나가면 유기농, 농약 딱 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딱딱딱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황금색 도장이 딱 싸가지고 이거 얼마 하면 그 사람들이 지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쫑쫑쫑쫑 해서 곡물로 바치려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분유 많이 사가죠. 옷도 많이 사갑니다. 별의별 거. 지금 중국에 조선족 친구가, 이 친구가 떼돈을 버는 친구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 친구가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는 한국성이라고 했죠. 한국어청. 한국성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물건만 팔아요. 식자재고 뭐 막 팝니다. 화장품이고 뭐 토토깎이도 팔고 별거 다 팔아요. 근데 그게 편의점처럼 쫙 개인적으로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솔직한 얘기. 옛날에 우리 도해지에서 아파트 단지나 백화점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상가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수입품 코너였죠. 수입품 코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죠? 한데 지금 중국에서 그게 생기고 있어요. 베트남에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
저 변호사 안 찍고요. 사실은 일본하고 중국만 잡아도요. 우리나라 전 국토가 호두나무여도 못 먹여 살립니다. 맞죠? 맞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호두나무가 예전 만실성 품종이거나 토종 품종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 벼버리지 마시고 뽑아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접목을 통해 가지고 품종을 개량할 수 있다. 그런데 육묘에서는 안 됩니다. 육묘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나무는 근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가분수 현상, 빨림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육묘에서는 안 돼요. 이런 성목들을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지 마시고 접목을 통해 가지고 품종을 개량을 하셔라. 이 친구들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막 지역에서도 이 사막에서도 호두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수 시설 해가지고, 그죠? 이 모래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품종을 개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접목하는 거고요. 접목 방식은 이렇게 잘라서 여기 가지들 한 방씩 있고 줄기만 잘라가지고 한 방씩도 있고요. 자, 호두나무를 재배할 때는요, 흰근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근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자료, 영어권 자료나 여기 한자권 자료보다 토질이 점토질이 많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요. 제가 키워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헌상에는 그쪽 지역의 문헌상으로는 60cm, 뭐 80cm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실질 현장에서 키워보면은 불과 20cm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20cm도. 거기 한 뼘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는 일단 수분량이 많고 토질이 점중한 점질토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절대 장점이 아니에요.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그 땅속 깊은 곳은 환경의 변화가 없죠.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없죠. 점점 얕으면 얕을수록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일기업차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년에 봄에 심으려고 하지 말고 1년 늦더라도 뒤집어 유기질 많이 넣고 막 뒤집어 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토양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 수 있게끔 토양을 조성해주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무에 선생님들 좀 계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 조실성 호두나무 있죠? 이 호두나무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하고. 우리는 요시수 모든 나무를 갖다가 TR 비율을 1:1로 보죠. 1:1로 보죠. TRB, 지상부. 식물체는 두 가지 세상에서 살잖아요. 지하부의 세상과 지상부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물론 드문드문 그렇지 않은 나무들, 식물체도 있지만, 예? 하지만 대부분은 땅속과 일부는 땅속, 일부는 지상에 살죠. 그래서 땅속을 뿌리, 루트 해가지고 뿌리 부분 1, 지상부 1, 1:1의 비율로 봅니다. 그게 TR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실성 호두나무는 안 그래요. 완전히 다릅니다. 1년 차에는요, 지상부가 1이면은 지하부는 5배, 5입니다. 5:1이에요. 2년 차에는 측근이 발달하면서 3:1입니다. 지하부가 3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평생 문헌상에는 뿌리 부분이 1.9 대 지상부 1. 그러니까 2:1로 삽니다. 평생. 특이하죠. 옆으로 뻗는다는 얘기죠. 아니, 뿌리의 양, 뿌리 무게의 양과 지상부 무게의 양. 무게로 따져주는 거죠. 딱 따져가지고 근부 중량이라고 지상부 중량이라고 따지죠. 2:1로 살아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묘목 생산하시려고 하는 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맛있어 호두 그거 사가지고 묻어가지고 거기다 조실성 호두를 접목을 하자 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맛있어 호두나무는 TRB가 1:1이거든. 1:1. 그러면 어떻게 돼요? 5:1이 하는데 1:1이니까 얘가
지상부가 빨리면 상태로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거는 실험 다 해가지고 결과도 다 나왔어요.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걔는 진짜 못 자라고 난이제 쫑짜리가 되고서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접목을 할 때 조실성 호두나무는 조실성 호두나무 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요. 근계의 비율 때문에. 미리 힌트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개각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콜라 PT병에다 큰 거에 1.5L짜리 넣었어요. 지상부 다 5cm 자랐죠. PT병에 딱 넣었더니 위에는 좀 5cm 자랐는데 지하는 어떻게 돼요? 꽉 차 있죠. 끝까지 다 와가지고 단풀이까지 꽉 찼죠. 이게 조실성 호두의 특성이에요. 얘는 흑호두나 만실성 호두. 얘는 이렇고. 이게 틀립니다. 이 뿌리를 받쳐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전문가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국내에서 조실성 호두나무를 뭐 접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 웃어요. 이 사기꾼 새끼. 나무를 촉도 모르면서 불합방 치네.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은 조실성 호두나무에다가 심지어 누구는 가래나무에다가 했다고 했죠. 뻥 까고 있네. 뻥 까고 있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여기 저기 대전 사람들하고 뭐 이제 몇 사람이 호두나무 조실성 호두나무를 갖다가 조직배양 했습니다. 조직배양 했는데 이 병속에서는 잘 자랍니다. 특허까지 냈어요. B컵 병속에서는 잘 자라요. 근데 그게 특허만 내놓고 절대 실용화를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뿌리 요만큼 발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발생에 만들어냈어. 근데 걔를 갖다가 진짜 땅속에다 진짜로 키우려고 옮기잖아요? 다 죽습니다. 100% 죽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TRP가 틀렸으니까. 뿌리가 지상부를 갖다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100% 고사합니다. 쓸모없는 기술 특허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13도 이하로 하면은 생장도 안 난다잖아. 그런데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 지하부가 23도 이상 올라가니까 점점 35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생육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원을 갖다가 빗자루서 제초제 뿌려서 빗자루 쓰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과원 자체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지온과의 관계가 있고, 지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또 뭐가 관계가 있어요? 수분의 용탈이 빠르죠. 수분 보습에서도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돼지는 숨을 쉽니다. 땅은 흙을 숨을 쉬어요. 얘네가 1년에 몇 번 쉴까요?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하우스에 있는 땅이든 여러분 저기 논바닥의 땅이든 다 숨을 쉽니다. 하루에 몇 번 쉴까요 그럼? 수도 없이. 네? 수도 없이 많이 쉬는 거야. 수도 없이 많이 쉰다.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입니다. 해가 뜨면은 햇빛을 받아서 옥사열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죠. 토양 속에 있는 공기가 배출이 돼요. 하고 숨을 뱉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냉각이 되죠. 냉각이 되면 공기가 수축하죠. 그때 토양 속에 다시 산소가 쭉 들어가면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씩 정확하게 숨을 쉽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토양의 온도, 지상부의 온도도 빨려 들어가고 그 건조도, 수분도 있죠? 또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를 식재하실 때 가능하면 제가 이제 고압 분무기에 가서 막 물건줄 써가지고 식재를 하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 공극이 뿌리 사이에 공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나무가 죽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호기성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에 한겨울에 있죠. 생명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생각을 해보고 가죠. 호두나무든 모든 나무는 원래 발생된 생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가장 그 생명점에서 가장 먼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줄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가물어요. 가물으면 가장 먼저 이파리부터 시들어 버리죠. 이파리를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는 게 어디예요? 새로 나오던 신초 새 가지부터 말려버리죠. 점점 생장점으로. 그래야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시 살아나올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땅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도 그 원래 생명점에서 가장 먼 뿌리에 뿌리 골무죠, 거기는. 그죠? 만약 침수가 됐어요. 수분이 과다했어. 그럼 뿌리 골무부터 뜁니다. 그러고 나서 뿌리 그 골무서부터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오든지 죽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식물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속의 온도와 습도가 변화가 없게끔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초제를 많이 써, 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해가 뜰 때와 질 때가 온도가 계속 일교차 때문에 차이가 계속해서 변화가 심해지죠. 그러면은 식물체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양의 물리적 성향도 바꿔서 쟁기질을 해주고는 신경을 해가지고 1m 규식도 해가지고 됐을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의 차이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가 없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아침에 가면 팽팽해. 여러분들 특히 이제 뭐 엽채류에 특히 그런 엽채류 하우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전에 가면 애들이 팽팽해요. 요즘 막 주키니 호박 들어가서 이제 막 딸 때죠. 주키니 보면 아침에 보면 막 잎하게 딱 빵빵한데 오후만 보면 푹 쳐져. 다음날 가면 또 빵빵해요. 오후에 또 쳐져. 얘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심고서 있죠. 모 갖다가 딱 심었을 때 너무 과습하게 키우는 겁니다. 과습하게 키우니까 얘네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얕게 깎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수분 증박이 별 필요 없으니까는 뺑뺑하게 잘 있어. 그러다가 오후에 하우스 안에 온도가 막 올라가죠. 증산적에서 수분이 막 빠져나갔어. 그런데 지하에서 뿌리가 빨아들이는 저게 힘이 안 돼. 그래서 삐 있었어. 올라갔다가 바로 그게 지금 요즘 저성리 쪽에 하우스들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선익이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 이 엽채류도 뭐든 과채류도 막 심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수분을 과습하게 키워서 근개 발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두나무도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너무 과습하게 키우잖아요. 근개 발달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나무를 딱 심어서 얘가 생존한다라고 하면은 초반에는 조금 강하고 근개가 발달하게끔 조금 말려가면서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실상은 호두나무는요 600mm 이상의 연남 강성이 600mm 이상이면 가수시설 안 해도 생존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또 신성리 가보시면요 거기 마사질이에요. 마사질인데 저희는 그 호두나무 심고 단 한 번도 물 안 줬어요. 나무는 지상군 덜 자랍니다. 안 자라죠 거기. 하지만 지하고 뿌리는 꽉꽉 꽂고 있는 거죠. 지가 살라고. 그럼 내년에는 확 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두나무는 과습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뭄에는 대신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두제과에 분명하는 열린한 품종. 제가 걔 할머니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걔 손녀딸인데 걔가 걔 할머니도 온계열이에요. 중국의 신장 온계열인데 그 제가 품종을 갖고 올 때 중국의 산둥성에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연당 강수량 900ml짜리에서 지역지대에서 갔습니다. 왜? 사막에서 살던 녀석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강수량 1200ml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근데 그 손녀뻘 애는 900ml에서 이미 적용돼서 육중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지 애들하고. 그걸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열린이 방법.
뭐 이거 아까 이거 다 살펴보면 좀 넘어갈게요. 이게 뭐 미국애들 볼 때 막 거품을 막 쏴보니까 식품이 막 뻗어 나가고 있죠. 얘네들도 야 뿌리의 90%가 지피면서 1m 사이에 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두나무를 여러분이 키울 때는 천근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다. 여기는 지금 미국 애들이 있는 이거 모래방이잖아요. 모래방 거의. 그래서 거품이 막 날아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점토질이고 수분이 더 많은 데라서 조금 더 심하다. 우리나라는 관수시설 안 해도 됩니다. 사장님 그 앞에 거 사진은 연습 올라가 그러는데 반드 시설 평지에 필요 없어요. 평지에도 관수시설 하면 좋죠. 아, 근데 안 해도 상관없는데. 아니 경사지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더 좋다. 관수시설을 해놓으면 뭐가 좋아요? 관수할 때 양액도 넣을 수 있잖아요. 요소라도 조금 타서 넣을 수 있고 뭐라도 섞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과가 호두 한 개에서 2g, 3g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만 줘도 그건 더 커져요. 그죠? 거기에다 액비를 조금만 더 넣어줬어. 5g 키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면 매년 관수시설 해놔서 양액을 조금씩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매년 돈으로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관수시설을 한 그 비용이 그거의 따블로 매년 100년 동안 들어오죠. 이해되죠? 이 가로수들 이렇게 보면 이 나무에 이런 물주머니. 아니 물주머니 말고 이 파이프가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자, 관수시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한 걸로 생각하시죠? 관수시설에서 아주 간단한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병 보이시죠? 여러분들 농촌에 가보시면요, 마을회관 근처에 농약 폐기물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약병이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걸 다 주워오세요. 주워와가지고 뚜껑은 다 버리시고 카타기 있잖아요. 그라이 카타기로 뒤를 날립니다. 그 나무 주변에 몇 개를 떡떡떡떡 박아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게 벌레고 좀 물론 아시잖아요. 벌레는 별 문제 없어요. 자, 일단은 얘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풀 가끔 되잖아요. 풀밴드 같은 그 마른 생풀도 거 크게 넣습니다. 크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내 호두가 좀 더 크게 많이 열리고 상품성도 더 좋게 하고 싶잖아요. 아, 요소 주고 싶으면 요소 물 좀 진하게 타가지고 여기 바짝 말랐을 때 쫙 붓니다. 살짝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건초가 요소물을 쫙 빨아먹겠죠. 빨아먹고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비가 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딱 전기 차죠. 건초가 물고 있던 그 양분을 갖다가 조금씩 쭈르륵 넣어줘요. 이것도 하나의 양액 재배죠. 예? 이해되십니까? 관수시설이라는 게 아주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귀찮잖아요. 여러분 경사지 있으면은 호두나무에서 바로 두 가지 바로 옆에가 아니라 한 50cm 내지 더 1m도 괜찮고 그 위쪽에 있죠. 한 구덩이 딱 파놔. 한 구덩이만 한 산만 파놔. 그럼 어떻게 돼요? 비 올 때 그만큼 고일 거 아닙니까? 그만큼만 싹 스며들고 나머지는 흘러가겠죠. 이것도 하나의 관수시설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관수시설은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런 시설 막 해놓으면 물론 좋지요. 물론 좋으나 그게 안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안 해준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관수의 효과는 1g 올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관수를 한대요. 물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물을 주는데 물을 얼마큼 줘요? 적당히 어떻게?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시는 분? 수량을 계산할 줄 아시는 분? 나무
토기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땡. 관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사과 농사 지시는 분 계시잖아요. 관수량 결정.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량은요, 사실은 내가 농사 짓고 있는 토양에 따라 다 달라지죠. 그죠? 토질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먼저 저희 것도 쓰겠습니다. 흙을 1리터면 1리터를 딱 팝니다. 흙을 꽉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싹 붓습니다. 더 이상 물이 안 스며들 때 쭉 빨려 들어서 또 붓고 또 짧고 또 붓고요.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갈 때 얘는 어떻게 됐어요? 토양 함수량이 100%가 됐죠. 네. 그죠? 얘를 재요. 무게를. 그러면 1kg든 2kg든 뭐 어떤 무게수가 나오겠죠? 얘를 그대로 프라이팬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으로. 그대로 둬요. 그래서 가스를 켜가지고 다 들들들 볶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숨이 다 용탈되겠죠? 얘는 다시 그걸 무게에 듭니다. 딱 하면서. 그럼 얘는 수분이 하나도 없죠? 무게가 물 무게만큼 나갔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토양 함수량의 0과 100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무게의 차이를 알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이 작물이 토양 함수량이 몇 프로를 가장 좋아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호두나무는 70% 정도를 좋아합니다. 물에 잠기는 건 굉장히 싫어하지만 호두나무는 토양 함수량, 조실성이든 만실성이든 70%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80%가 넘으면 배수를 준비해야 하고 60%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관수를 시작해야 해요. 자, 이제 무게 재는 방법 알았죠? 자, 이제 이게 2m였어. 그런데 아까 근기의 발달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체 면적이 나왔죠? 제곱미터가 나왔죠? 거기다 깊이 1m까지, 여기 1m 뒤집었잖아요. 1m를 계산을 해봐요. 곱하기. 그럼 몇 톤 나오죠? 그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양이 딱 들어가는 게 관수량이고 그게 토양 함수량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왜 이 방식을 가르쳐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땅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굉장히 뭐 마사질이고 저 전라도 쪽은 황토질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저쪽은 막 이제 막 완전 깡마사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동해 방지는 어떻게 동해 방지가 돼요? 있잖아. 여기서 동해 방지, 여기서 이제 관수 시설을 하는데요. 관수의 동해 방지. 여러분들 나무를 키우는데 유시스를 키우는데요. 뭐 전지전능과 뭐 수형 잘 만들고 이거는요 2급 기술자예요. 2급 기술자. 1급 기술자는요 그거보다 더 심도가 있습니다. 레벨이 높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나무를 키우든 매실나무 키우든 사과나무 키우든 야 우리 동네에서 내 나무가 제일 먼저 꽃이 폈어 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숫자리예요. 숫자리. 그럼 선수는 누가 선수냐? 우리 동네에서 내 과학원이 가장 늦게 꽃 피게 하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입니다. 나무의 생리작용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선수예요. 여러분들 서울서 옛날 경춘가도 있죠. 강가시를 싹 하다 보면 가든들에 막 어떨 때는 나무들에다 막 물뿌려서 얼음 막 해는 거 있죠.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동해 방지란 뭐냐면은 겨울에 지금 주변은 여기 지금 안개 분무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는 낙엽이 잦았잖아요. 그죠? 응? 한겨울에 지금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호두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과밭이고 밤밭이고 어디든지요. 요즘은 비가 자주 와서 고맙죠. 물 쫙 뿌려 놓습니다. 안 얼어요? 얼죠. 얼으라고 뿌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그곳은 절대 안 죽습니다. 동해도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음 속은 항상 일정한 온도거든요. 얼음 속은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거든요. 위에만 토양이 위에만 녹았다 하지 땅속 그 밑에는 얼음 빈
빙결이 딱 돼가지고 수분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얼어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바짝 말랐어. 바짝 말랐을 때는요, 반드시 동해가 옵니다. 왜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돼지는 하루에 한 번 숨을 쉰다고. 저녁 때 숨을 싹 들어 마시는데요. 여러분들 지하수 겨울에 온도는 몇 도예요? 14도 정도 됩니다. 저희 과정에서 여름에는 관정이 좀 깊지가 않아가지고 물은 많으니까 뭐 깊이할 필요가 없었죠. 여름에는 14.5도가 나오고 겨울에는 14도 정도 나와요. 의외로 따뜻하죠. 자, 그런데 이 얼음 딱 끓여놨을 때는 그 안에는 항상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어놓고서 고압분무를 아주 토양 공급을 꽉 없애가지고 뿌리 밀착을 시켜놓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강원도 철원 같은 데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죠. 자, 25도와 14도와는 몇 도 차이가 납니까? 40도 차이가 나죠. 그죠? 밤에 공기를 숨을 쉬면서 들어 마시면서 단순히 산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온도를 확 끌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식물체의 생명점에 약 몇 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야 하는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0도면 10도, 영하 20도면 20도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점이 어떻게 됐어요? 동사겠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동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원 전체에다가 얼음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얼음층 밑에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가 방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과밭이든 먼밭이든 다 유효한 방식입니다. 낙엽 요걸 거야. 물을 주면은 가지가 얼지 않아요? 가지도요. 가지는 아니 모든 식물체가 가지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림 보고 하죠. 예. 그림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관수시설을 해놓으면 여름에 특히 봄에 또 있어요. 봄에 여러분들 아까 저기 진짜 기술자는 너 멈춰 발화하려고 하는 애를 멈춰 하면 멈추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렇고 올해 꽃샘추위 때문에 피해가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유실수 하시는 분들은요, 내 나무가 꽃샘추위 지나고서 꽃 피게 해주는 게 최고의 기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 봄에 저런 관수시설 돼 있잖아요. 새벽에 타이머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모다에다가 딱 맞춰놓고서 새벽 한 3시쯤에 막 관수를 했어. 그러면은 얼어붙죠. 나무 가지고 막 얼어붙죠. 그럼 나무도 감각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 다시 오르나가 발화하려고 하다가 속 들어서 한 번 관수하시면은 일주일이 늦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더 새벽에 타이머 맞춰서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3일 정도가 늦어집니다. 3일. 그럼 열흘이 차이가 일어났죠. 그러면 꽃샘추위 때 꼭 딱 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딱 한 다음에 냉해 맞는 거하고 림펜이라고 쌓여있는 상태에서 냉해 맞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이게 기술자예요. 생리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내 나무가 꽃이 제일 많이 폈어. 야 좋다. 족장이들.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이거 나왔으니까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동해를 좀 방지하고 싶어요. 꽃샘추위 특히 꽃샘추위를 방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쯤이에요. 땅이 얼기 전에 나무 밑에 글갱이로 아니면은 저기 관리기 있죠. 관리기 바퀴 한쪽 것을 반대로 잡아 돌리면 돼요. 그 맞추어서 하면 한쪽으로만 흙이 나갑니다.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로 북주기가 됐죠. 나무 줄기에 북주기가 됐죠. 북주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북주기가 되면은 이런 봄에 밤에 얼었어.
낮에 겉에는 살짝 높더라도 거기 그만큼 층이 있어서 아직도 얼고 있죠. 그래서 발화와 개화가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쪽이라면서 그 근처에 나무에서 평소에는 살려지만 월동을 토양 속에 들어가서 월동하는 해충들 있죠. 갸들이 동사하게 되죠. 이해되죠? 이걸 병충해, 균해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벼가심 하고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이제 가을에 막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봄에 가는 사람이 있죠. 가을에 가는 것과 봄, 가을 가면 더 좋지만 가을에 가는 게 좋을까요? 봄에 가는 게 좋을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토양의 물리적 성향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병충균해의 방지, 병원의 근원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불 덮고 자는 애들 있잖아요. 벌레들, 벌레 균들. 얘들 홀라당당 발랑당당 뒤집어 놔가지고 얼려 죽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갈아엎게 해주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봄에 가을에 해주고 봄에 해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해놓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아까 남서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남서향에 특히 저쪽 아래쪽 지방에 계신 분들 이제 막 영상 40도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호주나무는요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햇빛 직사광선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쭉정이가 생깁니다. 왜 쭉정이가 생기느냐? 과피에 펌피에 생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쭉정이가 돼요. 과피가 검해지는 것은 탄저병이라든가 벌레가 침해해서 가해된다든가 아니면 일수라든가 햇빛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까매지잖아요. 그럼 쭉정이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무 막 개심형이 지나고 다 그만두시고 가늘고 길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었어. 가늘고 길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옆으로 전염이 되죠. 그늘 저어주거든. 열매를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일수연선도 방지하는데 여기다가 안개 분무 시설을 해놨어요. 그럼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돼요. 야 2시서부터 4시까지 안개 좀 뿌려줘. 여러분 축제장 딱 가보면 안개 분무 해놓으면 그 주변에 온도가 싹 내려가죠. 그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수연선을 피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관수 시설은 있으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없어도 소용이 됩니다. 이거 양수 하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관수시설 이제 다른 데서 얼마든지 찾아보면 되죠. 자, 요 아줌마들은 수반 나무에 물 담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수반 이게 관수시설이에요. 여기 물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이 나무 하나씩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지나가다 오줌 싸준 거예요. 절대 관수가 아닙니다. 아까 토양 함수량 계산하는 방법 얘기해줬죠. 그걸로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물려야죠. 물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아줌마는 서양 아줌마가 지금 수중 관을 갖다가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육묘장인데 여기도 물이 없는 데니까 가면 되니까 자 위에다 간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 내려심기 했죠. 이해되세요? 내려심기 한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점적관수 쫙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똥방똥방 들어가게끔 해놨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지목은요 태풍 한 번 옵니다. 태풍 그죠? 태풍 한 번이고 끝나고 그리고 지지목이 있으면 그만큼 매년 거기에 대해서 나무 심는 거는 가을 식재가 좋습니다. 왜요? 라고 해요. 왜요? 봄 식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해요. 가을 식재가 좋은 이유는 뭐냐? 토양에 있는 수분 함량과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파리가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상처를 먼저 안 물리고 새로운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는 자라요, 뿌리가? 땅 지상부의 영향이 아니라 지하부의 영향이 있잖아요. 자라죠. 온도가 지하부에서
지하 온도가 13도 이상이면은 자랍니다. 상추를 안 물리고 자라요. 가을 식재는 언제가 가장 가깝지? 가을 식재요? 사실은 호두 뭐 이런 나무 중에 가장 좋은 식재는 근데 불가능해요. 대엽 식재라고 해서 이파리를 한두 장 달고서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간 따뜻할 때죠. 가을인데 조금 어려고. 10월 한 중하순 정도. 아니요. 11월 10일 넘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월 사실은 초순 정도에 심어두면 더 좋습니다. 왜? 뿌리가 더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지는 말라 들어갑니다. 조금은 말라요. 그러나서 상관없어요. 대엽 식재가 가장 좋은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포장에 전부 다 준비, 바로 식물 준비가 해놨었어야 하고 분치하는 데 있죠. 명장에서 분치할 것까지 동시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를 하는데 그때는 언제 하느냐?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파리가 떨어진 이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입니다. 사실은 땅이 얼어도 나무는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땅이 얼어도.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 중의 온도는 땅 속의 온도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그죠? 고온에 신경 쓰여야 합니다. 생명점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식물체는 죽는다. 그죠? 고온이 된 상태에서 보관돼서 운동되고 식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겨울에 할 수 있어요. 섭취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일찍 심는 게 농사가 일나는. 좀 덜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덜 나는 것보다요. 과온을 부피를 채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근계가 가을에 한번 발달했고 이른 놈에 여러분들 지상부에서 발화하기 전에요. 지하는 벌써 먼저 움직여요. 왜? 뿌리는 땅 속의 온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지하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발화하고 지상부가 움직입니다.